안녕하십니까? 네. 물권법 8차례죠? 네. 지난주에 무권대리부터 했나요? 에이, 뭘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지난주에 무권대리부터 했죠. 협의 무권대리가 있었죠. 기본이죠. 계약에 있어서 협의 무권대리가 기본이죠. 유동적 무효라 그랬고요.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었죠. 추인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무권대리 행위를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로 하는 본인의 단독의 의사표시라 그랬고,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다. 단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는 추인의 효력을 주장을 못한다. 근데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상대방 조심하자 그랬고요. 추인 거절과 관련해서는 상속만 조심하자 그랬죠. 본인이 사망을 하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했을 때 추인을 할 수 있으나 추인 거절은 못한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는 최고권하고 철회권이 있었죠. 최고는 의사의 통지면서 본인에게 하고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게 최고죠. 상대방이 선악을 물만하고 최고할 수 있었고요. 철회는 의사표시이면서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할 수 있고 선의만 할 수 있고, 철회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하지 못하고, 요런 걸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35조라고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요건이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개는 꼭 기억하자. 상대방 선의 무과실과 제한 능력자, 무권대리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된다 그랬죠. 행위 능력자일 것 그랬습니다. 그걸 뭐 자꾸 넘기세요? 우리 물권법 오늘 처음 나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지난주에 뭐 했는지 복습하고 있잖아요. 네. 135조 요건 중에 2개, 상대방 선의 무과실과 무권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그랬고요. 효과는 상대방 선택에 쫓아서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하던가, 그리고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의 무권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여서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반면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계약의 무권대리를 준용함으로써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라고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무권대리가 있었죠. 3가지가 있었습니다. 세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 그 3가지 표현들이 어떤 표현들이 성립했다. 첫째, 직접 상대방이 주장해야만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직접 상대방이 소송에서 유권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표현대리를 판단해 주지 않는다.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과실상계하여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 표현대리 행위가 거기에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4가지 효과 꼭 기억하자 그랬고, 그 표현대리 중에서 권한 넘은 표현대리를 했죠. 자, 먼저 권한 아닌 거 2개, 비범위사단 대표자, 그리고 증권회사 투자 상담 같은 사실행위. 이건 권한이 아니다. 2번째, 그걸 넘은 행위는 대리행위여야 되고, 2번째, 권한에 포함되는 행위와 넘은 행위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해라. 그런 게 기억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취소했죠. 그 중에 무효에서는 첫째, 무효의 종류와 관련해서 전부무효, 일부무효, 특히 일부무효, 원칙 전부무효, 예외 일부무효,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 거래 행위, 계약상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의칙상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생긴다.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허가를 받거나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거나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지정하지 않았다. 그럼 확정적 유효가 된다. 네 가지 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효가 됐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 반사의 질서 행위라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그리고 무효행위를 재생하는 두 개, 138조 무효행위 전환. 무효인 법률 행위를 다른 법률 행위로 전환. 그게 무효행위 전환이죠. 무효행위 추인. 원칙적으로 무효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취소. 첫째, 취소 사유. 행위 당시 재착사강,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취소권자, 재착사강 대상, 대리인 승계인까지. 상대방, 직접 상대방 의 포괄승계인, 특히 포괄승계인은 상속인 등 누구인지를 확정하고 그 확정된 상대방에게 하라. 취소권 권리조 형성권입니다. 명시묵시 불문, 분류식 행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죠. 일방적이고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이때 부당이득 반환 특칙이 있었습니다.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해라. 그리고 취소하기 전에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거 세 가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임의 추인이라고 그랬죠.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고 취소권자만 할 수 있고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지만 예외.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추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법정 추인.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법정 추인 사유 6개 중에서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청구, 양도 같은 거 기억하자 그랬죠. 특히 이행의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취소권 소멸이라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하라. 제척기간이고 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조사. 그랬죠? 일단 부관이 나왔습니다. 부관. 부관은 다른 내용 다 떼고 조문 암기해달라 그래서요. 147조부터 147조 1항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해제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148조 조건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만약에 상대방 이익을 해치면 손해배상 의무가 생긴다. 149조 조건부 권리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150조 반신행위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언제 성취한 걸로 볼 것이냐.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반면에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151조 가장조건이 제일 중요하죠. 선량 분석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 이항 조건이 이미 성취됐다. 정지 조건이면 기정조, 조건 없는 행위. 해제 조건이면 기해, 무, 그 법률행위 무효. 사망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불능 조건. 불능 조건이 정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행위는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 이렇게 암기하자 그랬습니다. 기한 152조 1항 시기 있는 법률행위 시기가 도래했다.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2항 종기 있는 법률행위 종기가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절대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153조 1항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2항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해서
두 종류가 있다. 조금 어려운 판례. 정지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이 있는데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죠? 요 정도. 이런 것들이 자세한 내용은 생각이 안 나요. 당연히 안 나는데 목차 정도, 아 이런 거 했구나,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야 된다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머릿속으로 리마인드를 하셔야 돼요. 책을 보고 있으면 보여요. 근데 시험장에 책 못 갖고 들어가죠. 그죠?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공부가 여러분들이 연락이 공부해 본 기억이 아주 오래돼 있죠. 중고등학교 이후로는 뭐 공부라는 걸 해봤나? 대학교? 에이, 그 놀고 먹고 대학이지 뭐 대학교야. 뭔 공부를 해 대학교 때. 다 그죠. 공부를 해본 기억이 아주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안 배있단 말이에요. 머리는 노회됐고, 그죠? 자꾸 생각을 해서 기름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해드리는 거니까 자꾸 생각을 머릿속으로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물권법으로 합니다. 법률 행위가 유효하면 당사자에게 권리가 생겨요. 그 권리의 대표적인 게 물권하고 채권입니다. 그중에 물권이라는 권리가 우리 시험법에 전면적으로 나오죠. 14문제가 나오고요.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져 있고요. 총론에서 서너 문제, 강론에서 10문제, 11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총론. 물권의 기초 부분과 물권의 변동부도 나눠지고요. 물권의 기초는 뭐 당연히 물권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특징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죠. 물권은 누가 갖는가? 주체, 객체가 나오죠. 물권의 객체. 물권의 종류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물권의 일반적인 효력. 물권 강론 가면 개개의 물권이 나오고요. 총론에서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 뭐가 있냐, 이런 건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이 물권의 객체와 관련된 일물일권주의. 일물일권주의와 그 예외. 물권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185조 물권 법정주의. 최근에도 나왔죠, 이거.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효력과 관련 두 가지. 물권의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물권의 기초 부분에서 나올 만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하면서 어렵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보면 돼요. 자, 먼저 물권이 뭐냐? 166페이지 가면 물권 A,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이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이렇게 됩니다.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여기서 지배라는 건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걸 말합니다.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되겠죠. 물건을 지배, 그리고 지배는 사용, 수익, 처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뭘 덕지덕지 붙이면 돼요. 어떤 물건이냐? 현재 존재하는 물건, 특정되어 있는 물건, 독립되어 있는 물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특정 독립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동종류 물건이 쭉 있는 것 중에서 요게 내 거, 요게 특정이에요. 요게 내 거, 요게 내 거. 독립은 다른 사람 물건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런 의미죠. 어쨌든 이렇게 현존 특정 독립의 물건을 지배하는데 이제 어떻게 지배하는가가 문제죠. 절대적 지배, 직접적 지배,
독점적 지배 이렇게 말합니다. 독점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배타적이라고도 하죠. 절대적 지배, 직접적 지배, 독점적 지배. 요 세 가지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뭘 가지고? 채권과 비교해서.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뭐 하라, 돈을 갚아라, 민법을 강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뭐 하라, 요 뭐뭐 하라를 급부라고 합니다. 이걸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게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성질상 사람이 사람에게 행사를 해요. 그리고 특정한 그 사람한테만 행사를 합니다. 나한테서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만 갚아라 할 수 있죠. 제3자에게는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채권은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정인에게 주장하는 걸 상대적 권리라고 합니다. 특정인에게만 주장하는 걸. 두 번째, 채무자에게 뭐뭐 하라고 청구하여 채무자가 협조를 해줘야 되죠.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해요. 채권은. 이거를 간접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채권은 평등합니다. 갑에게도 돈을 꿔준 을, 갑에게 돈을 꿔준 병, 즉 갑에게 채권자가 두 사람이 있다. 돈 갚는 날짜가 동일하다. 그러면 을과 병은 변제기에 평등하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 이런 거 없습니다. 평등하다는 건 독점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배타적, 비독점적 이렇게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며 비독점적이다. 그러면 반대로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물권 행사할 때 타인의 협조가 필요 없다. 내 물건은 나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물권의 의고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하기 싫을 때 한번 쫙 읽어보면 돼요. 빡세게 읽을 것도 아니고요. 자, 주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만 이제 자연인 법인이 기본적으로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가 나왔죠. 객체는 물건이죠. 우리 민법상 98조 물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돼 있고요. 분류를 해놨죠. 부동산,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가실. 역시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다만 그 중에서 요놈 부동산, 동산은 구별을 좀 해두자.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는 물건을 나눈다. 그 중에 부동산이 아닌 건 동산. 반면에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이게 부동산이고 정착물은 다시 건물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로 나눠요. 그리고 건물은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부동산. 반면에 수목처럼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판단하는 개수 판단 기준. 토지는 필, 건물은 동단위로 판단하죠. 특히 동은 이제 사회통념,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반면에 이 필은 근거법이 있어요. 뭐? 공간정보법, 예전에 지적법, 등기법이 아니라 공간정보법상 필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필토지를 지적도상 일필토지인데 등기부가 분필 등기가 돼 있다. 이 등기는 무효다라는 게 판례죠. 등기법상 필 단위로, 등기부상 필 단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간정보법상 필 단위로 판단한다는 거 생각해 두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필 단위로 판단하고 건물은 동 단위로 판단한다.
대충 이렇게 기본 개념을 잡고 요거 보면 되죠. 일물 일권주의. 자, 일물 일권주의는 물권의 독점성 때문에 나오는 원칙이죠.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만 있어야 한다는 원칙.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서 일물, 하나의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요 P라고 동이 나온 거죠. 어쨌든 하나의 물건에는 물건이 하나만 있어야 독점성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예외가 나온다. 요게 핵심이죠. 요게. 일물일권주의 예외. 일물일권주의란 하나의 물건 전체에 물건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걸 원칙적 내용을 합니다. 근데 그 예외죠. 예외니까 첫째가 하나의 물건 일부에 물건이 인정되는 요런 예외가 첫 번째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하나의 물건 일부에 별도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 여기서 하나의 물건 일부는 두 종류만 기억합니다. 두 가지 경우만. 일필, 토지 일부와 일동, 건물 일부만 생각하면 되죠. 동사는 뭐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일필, 토지 일부와 일동, 건물 일부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일동, 건물 일부에는 구분 소유권이라든가 전세권이 가능하죠. 용익물권 중에서 전세권이 가능하죠. 이제 전세권 가서 보면 되고. 이거 뭐죠? 아파트 소유권. 101동 아파트 각 호마다 소유권이 있다. 그걸 말한다. 구분 소유권. 뭐 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문제죠. 일필토지 일부. 요 일필토지 일부는 또다시 토지 자체 일부하고 요놈 건물 이외의 정착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토지 자체 일부에는 뭐가 가능하다?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요놈 토지 일부인데 토지 일부 중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놈들 수목의 집단 수목, 미분리 과실, 농작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책에 요 순서대로 없으니까 찾지 마세요. 책에 찾아야 없어요. 수목의 집단,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래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임목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본법에 의하여 보존 등기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수목의 집단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가 가능하구나.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도 있고 담보로 제공하고 돈도 빌릴 수 있구나.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구나. 이렇게.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존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 또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또 요 세 놈. 명인방법이라고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공시방법입니다. 이름표를 붙이거나 수목의 집단 둘레다 울타리를 치고 편말을 세워서 소유자 누구 이런 형태. 즉 건물 이외의 지상물이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지를 알리는 일체 방법. 이걸 명인방법이라고. 이런 명인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의 객체를 할 수 있다. 소유권의 객체. 저당권은 당연히 안 되고. 마지막으로 농작물은 무조건 누구 소유? 경작자 소유. 무단 경작을 했다 하더라도 경작자 소유. 경작자는 뭐도 필요 없다. 명인방법도 필요 없다. 예.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경작자가 농작물의 소유권을 시킨다. 이 상태에서 경작자가 농작물을 팔았다. 농작물 양수인도 소유권 취득하느냐? 그렇다. 그런데 양수인은 뭘 갖춰라? 명인방법을 갖춰라. 그래야 양수인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지문 이런 게 나왔죠. 경작자가 명인방법을 갖춰야 농작물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X. 경작자는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농작물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예외에서 기억이 나셔야 돼요. 두 번째 예외가 수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인정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물건의 객체가 되는 여러 개의 물건을 집합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 개의 물건이지만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한다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동산이죠. 돼지 100마리를 양돈장에서 기르고 있는 갑. 이걸 을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 을이 돈을 빌려준다. 그리고 갑과 을사이는 이런 약속을 한다. 돼지는 계속 갑이 기르고, 즉 채권자는 돼지를 점유하지 않고, 담보물을 점유하지 않고 대신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돼지 소유권을 이전, 이렇게 약속을 한다. 그래서 을은 이 돼지 100마리에 대해서 장차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금 당장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돼지 100마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을이 갖게 된다. 그 권리를 뭐라고 부른다? 네, 동산양도담보권. 그걸 기억하시다니. 맨날 불만을 토로하시면서 기억을 하시다니. 그거 봐요. 생각나잖아. 얼마나 중요해. 동산양도담보권. 이게 몇 개? 하나. 돼지 100마리 전체 하나의 동산양도담보권. 그런데 물권의 객체는 특정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갑이 돼지를 1000마리를 길러요. 그 중에 100마리를 특정해야 되잖아. 어떻게 특정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요. 등판에다 1번부터 100번까지 써갖고 축 특정? 아니고 하나 양돈장 내 100마리를 몰아넣어. 그럼 그 안에 있는 놈 여기에 특정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놈 100마리 중에서 50마리 내다 팔고 새끼 50마리 넣어도 양돈장 내는 여전히 몇 마리? 100마리. 그러니까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겠죠. 이렇게 수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 인정되는 예외. 그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갑이 101호 아파트를 담보로 을은행에서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주고 병은행에서 또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주면 하나의 물건의 저당권이 몇 개? 2개. 가능하냐? 가능하다. 등기 순서에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 후순위 저당권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저당권이 가능한 이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한 3가지 일물일권지 예외를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요놈 꼭 기억하시고 요놈과 관해서는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 표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물건의 객체죠. 167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이 벌써 딱 나와 있죠. 구성 부분이 증감 변동하는 집합물이라 하더라도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 표현이 있고요. 한 장을 넘깁니다. 판례 2번 다시 나와 있지요.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더라도 뭐 통일성,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으니까 동산 양도담보권은 항상 현재 집합물 위에 그대로 미친다. 동그라미 2번이 있고요. 첫 번째 문장의 원칙이고 그러나가 예외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일물일권주의가 나왔습니다. 의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토지가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필로 계산한다고 돼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원칙과 예외가 쓰여져 있죠. 그리고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 그 판례 작은 글씨 네 번째 줄 지적법상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한 개의 토지인데 그 밑에 줄 등기부에만 분필 등기가 실행. 마지막 줄 무효 이렇게 돼 있죠. 건물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예외죠. 다음 페이지 수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읽으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 등기된 임목 체크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명인 방법이라고 기억 있죠? 하나, 둘, 셋, 네 줄까지만 체크하시고요. 오른쪽 디귿 체크해서 읽으시면 되죠. 명인 방법에서 공시되는 건 뭐에 한한다? 소유권에 한한다. 따라서 두 번째 줄 저당권은 안 된다. 그리고 농작물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 2. 요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제 보세요. 1번 물권의 객체는 특정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지요. 2번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 일부에 설정될 수 있지요. 그러나 3번 일필토지 일부의 저당권은 안 되지요. 자, 4번 아파트 분양권은 물건이 아니라 권리죠. 따라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지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나는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나는 아파트 분양권자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법적으로는.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것 자체가 권리입니다. 권리를 소유 안 됩니다. 소유권은 권리를 객체로 하지 않습니다. 5번이 틀렸죠? 집합물의 재단저당이 성립된 경우라고 되는데 수험생들이요. 이 재단저당에서 막혔어요. 이 문제를 풀 때 재단저당이 뭐지? 우와 어렵네 막 이렇게. 재단저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끝에 있는 거 특정성을 상실한다가 포인트예요. 그 틀린 거야. 재단저당 그럼 뭐 담보권이겠지, 그죠? 그죠?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물이라고 되어 있고 구성물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끝이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재단저당 이런 거에 그냥 삘이 빡 박혀가지고 말이지. 다른 문제 풀지도 않고 그것만 계속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자, 물권의 객체, 그 다음에 종류가 나왔어요. 185조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뒤에 약간 어리어리하게 보이는 글자가 있어. 있어요? 있지? 창설하면 뒤진다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데 내 눈에는 어리어리하게. 강행 규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뭐 의의는 자문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3번으로 갑니다.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뭐만을 말한다? 국회 재정법만을 말한다. 명령, 규칙, 조례 이런 거 안 된다. 관습법은 뭐냐? 대법원이 인정하는 걸 말한다. 반복된 관행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법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하는 게 관습법이에요. 결과적으로 관습법이다 아니다는 대법원이 확인을 해줍니다. 어쨌든 이렇게 법률, 국회 재정법이나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물건이 아닌 것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 구체적 내용이 동그라미 2번에 임의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고 강행 규정이라고 돼 있죠. 그 임의 창설하지 못한다가 뭘 말하느냐? 기억 두 개,
종류강제, 내용강제. 종류강제가 뭐예요?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고요. 내용강제는 기존 물건의 내용을 바꾸지 못한다예요. 자, 그 중에서 내용강제 위반이 오른쪽 판례가 하나 있죠. 소유권은 내용이 세 가지예요. 사용, 수익, 처분. 그런데 갑이 물건을 팔아요. 물건을 판다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런데 물건을 팔면서, 즉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요것만 떼서 양도, 요거는 그대로 갑이 보유, 요런 계약을 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데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까지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왜 사용, 수익만을 내용을 하는 소유권, 처분만을 내용을 하는 소유권을 니들 멋대로 만들어냈냐. 무효다. 이렇게 판결하겠죠. 그런데 대법원이 사용, 수익 권능만을 양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용, 수익 권능만을 대세적으로 포기, 이렇게. 문구 자체가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라고 나와 있죠. 말이 어려울 뿐입니다. 이것만 떼서 팔아먹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판례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수익권은 소유권의 핵심적 내용이고 요 놈만을 대세적으로 영구적으로 포기, 즉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종류가 쭉 나오는데 민법이나 관습법으로 인정한다고 그랬죠. 민법으로 인정하는 건 앞으로 볼 것이고 한 장을 넘기면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들인데 그것도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중에 이미 동산양도담보권은 봤고요. 자, 중요한 게 판례죠. 종류강제 위반이어서 무효인 것들,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물건들. 첫째,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을 돈 주고 산 사람은 반드시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내가 부동산을 돈 주고 샀는데 등기를 안 했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요. 사실상 소유권이란 것도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따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1번에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사실상 소유권이란 거예요. 이런 거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온천권.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이고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의 객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온천수에 관한 독점적 권리 따위도 인정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사도통행권 또는 관습상 통행권이라고 타인 토지를 장관수행을 통행했다 해서 그 타인 토지를 통행할 권리 따위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통행권 또는 관습상 통행권이라는 거고요. 4번 근린공원 이용권이라고 해서 공원이 설치되는 근린,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그 공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 이런 거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런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예제가 나왔죠.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오게 되면 보통 이 일몰일권주의와 물권 법정주의 이런 거 이제 결합한 지문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에서 지문을 뽑아냅니다. 동그란 1번 토지 일부의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가? 점유취득시효 가능합니다. 갑소유 땅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하게 되면 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그건 취득시효 가서 볼 거예요.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1번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뭐. 그죠? 2번 일동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구분 행위에서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있는가? 그렇죠. 아파트 소유권 같은 거 생각하자 그랬죠. 3번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 갖추면 소유권 객체가 되죠. 4번 토지로부터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별도의 독립한 물건이죠. 상식적으로. 5번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했다. 명인 방법을 갖춰야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아니죠. 경작자는 명인 방법 없이도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으니까 5번이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 요 객체와 종류 두 가지 일몰일권주의 예외하고 물권 법정주의에 대해서 어렵지 않으니까 요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지문들은 꼭 좀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우선적 효력이 나와 있습니다. 요 우선적 효력도요.
요 독점성 때문에 나오는 혈액인데요. 또는 일물일권, 독점성 때문에 일물일권주의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우선적 혈액이 나옵니다. 하나의 물건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갑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을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 둘 다 인정할 수 없죠. 하나만 인정해야지. 그게 우선적 혈액이에요. 그게. 갑의 권리를 인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갑의 권리가 을의 권리에 우선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권의 독점성과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물권의 우선적 혈액이라는 기본적인 혈액이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뭐가 포인트예요?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 그 기준 포인트가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 그 기준이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물권, 동종류 물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지상권과 지상권, 저당권과 저당권, 질권과 질권 이렇게 동종류 물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 원칙이 뭐라 그랬죠? 성립선우.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그럼 성립선우는 뭘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부동산 물권은 등기선우, 동산 물권은 점유선우. 그렇게 합니다. 그게 원칙. 그런데 예외 두 개.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아예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없고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뒤에 점유권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우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거죠.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제 예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갑과 을 사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다. 즉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 따라서 을은 임차권을 누구에게만 주장?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갑에게만. 대항력이 없다. 따라서 그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팔았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절대적이니까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병은 을에게도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여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반면에 을은 임차권을 병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 개념상. 그죠?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랬습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원칙. 그런데 예외. 이놈의 예외가 징글징글하죠.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 이렇게 채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춤으로써 대항력이 생기면 대항력이라는 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니까 임차권 같은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이후의 물권보다 우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예외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이런 요건도 없이 일반 채권이 물권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더라. 아주 특수하게. 이 두 번째 거는요. 아주 특수한 경우. 어떤 경우냐. 요 물건이 경매된 경우에 그 경매대가. 원래 경매대가로부터 저당권 같은 담보 물권자가 우선하여 변제를 받고 남는 걸 일반 채권자가 변제를 받는데 배당을 받는데 몇 가지 채권들은 저당권 같은 담보 물권자보다도 먼저 배당받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언제나 그 중에 우리 시험 범위 있는 게 두 개가 있죠. 주택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상가 건물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채권. 이런 것들은 언제나 채권자가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저당권,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75페이지. 우선적 효력 1번의 양가로 1, 2, 3. 2번 채권의 우선한 효력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의 예외 2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니은. 동그라미 1번이 최우선 변제권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죠?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채권. 그게 체크해 드릴게요. 389페이지. 389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367조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에 대한 제3취득자. 예컨대 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내가 샀다. 그 사람이 그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를 경매대가로부터 영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걸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가장 먼저 배당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우선적 효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6페이지에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자, 우리는 물권 총론 중에서 기초 중에서 물권의 일반적 효력 중에 마지막 물권적 청구권을 보고 있습니다. 내 물건을 누가 가져갔어.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용을 못해.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고 있죠. 이런 경우 이렇게 누가 내 물건을 말없이 가져가거나 내 물건을 깔고 앉아가지고 내가 사용을 못하거나 등등등 현재 물권자가 그 물건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반환 방해자가 방해 예방을 청구함으로써 물권의 내용을 회복하는 그런 권리를 뭐라 하자? 물권적 청구권이라 하죠. 유형이 3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게 2세트. 점유권의 1세트, 소유권의 1세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3종 2세트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물권들, 지상권 등 다른 물권들은 빌려 써라. 이걸 준용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법은 규정을 하고 있다. 조심할 거 2개. 유치권과 질권은 준용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요 2놈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요 놈은 인정해 준다. 우리 대법원이. 질권이 침해되었을 때 법은 없지만 해석상 물권적 청구권 인정이 된다. 반면에 유치권은 끝내 물권적 청구권 인정이 안 된다. 유치권이란 권리가 침해가 되면요. 반드시 점유권도 침해가 되게 돼 있어요. 유치라는 말 자체가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침해됐다면 그 점유도 반드시 침해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침해되면 점유권으로 보호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유치권에 굳이 물권적 조건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지역권이라는 권리와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 자체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반환 청구권만 인정이 안 됩니다.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반환이란 건 내가 뭘 갖고 있다가 뺏겼을 때 반환 청구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점유를 안 해요. 내가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반환하라.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만 반환 청구권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물권적 청구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는가? 행사 요건과 관련해서 첫 번째. 침해 원인. 이 불가항력적 침해냐? 침해자의 고의, 일부러, 과실, 부주의가 있었냐? 갑소유 나무가 쓰러졌는데 이렇게 을소유 땅으로 쓰러져 가지고 을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을이 나무를 치워라. 방해를 제거해라.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데 이 쓰러지는 원인이 뭐냐?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다. 불가항력적 침해. 갑이 일부러 또는 부주의하게 관리해서 쓰러졌다. 침해자 갑의 고의과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침해 원인을 묻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침해 원인을 묻지 않고. 두 번째, 을은 이 나무, 갑소유 나무로 인하여 땅을 사용을 못하죠. 손해가 생깁니다. 손해. 그러니까 나무를 치워라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에 문제가 생긴다. 근데 불강력 침해는 손해배상 청구가 없다.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침해 원인 불문하고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세 번째, 불강력적 침해라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으니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언제나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두 번째, 누가 행사하는가? 현재 물권자. 누가 행사한다고요? 현재 물권자. 그래서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하고 있다. 그래서 갑은 토지 소유권을 방해당하고 있더라. 갑이 을을 상대로 철거 따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땅을 팔았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소유권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는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넘어가게 된다. 결국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얘는 현재 물권자가 아니니까. 또 갑으로부터 을이 건물을 샀다. 그런데 을은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 소유권 없지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도 없지요? 그죠? 사실상 소유권 이런 거 인정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단점거자를 상대로 직접 나가달라 명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을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갑이 명도를 청구하거나 을이 갑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누가 행사하는가? 현재 물권자가 두 가지. 누구에게 행사하는가? 대원칙 현재 점유자. 대원칙. 다만 나중에 204조와 213조는 따로 정리해야 됩니다.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군지는 따로 정리 암기가 돼야 돼요. 그거는 대원칙이 누구를 상대로 한다고? 점유자. 누구? 점유자. 따라서 점유권에서 보게 되는 점유보조자. 얘는 점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얘를 상대로는 안 된다. 일단. 왜요? 그러지 말고요. 점유자를 상대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왜 안 돼요? 얘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얘는 왜 점유자가 아닌가요? 그걸 저한테 물으면 어떡해요? 법에서 그렇게 해놨는데 얘는 점유자가 아니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놨는데 점유보주자라고. 점유보주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나중에 점유권 가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례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자, 첫째, 이 건물 누구 소유? 누구 소유? 건물 누구 소유? 을 소유. 건물은 무단이든 적법이든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치다. 따라서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건물 퇴거 청구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무단 점거자를 상대로 나가달라 하는 거예요. 그죠? 형식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건물 무단 점거자를 상대로 나가라! 이게 퇴거 청구예요. 못하는 거야. 대신 철거 청구할 수 있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그죠? 두 번째, 을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 근데 등기를 안 넘겨줬어. 그런 병은 건물 소유권이 없어. 그런데 철거권은 있어. 우리 판례가 여기서 조금 억지를 쓰지요. 건물 철거는 건물의 소유권자만 할 수 있다. 너는 건물 소유권자가 아니다. 그런데 철거권은 있다. 판례가 왜요? 그러지 말고요. 받아들여. 건물 철거는 소유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은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철거권은 있다.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을이 건물을 병한테 임대했다. 아무리 대법원이 우기기 선수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철거 청구를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겨. 퇴거 청구는 할 수 있다. 아까 퇴거 청구는 누가 누구한테 한다 그랬죠?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무단 점거자를 상대로. 근데 얘 건물 소유자예요? 얘 건물 무단 점거자야? 아닌데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 위에 거는요, 현실적으로 얘를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얘가 점거하고 있어. 그리고 지가 건물 샀대. 그래서 법원은 에이, 돼. 이렇게. 요거는 현실적으로 을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 을을 상대로. 집행관을 데리고 때려부시러 갔어. 얘가 있어. 그럼 밖에서 스피커 이거 들고 뭐라 그래요? 나가라! 그러겠지. 그거. 뭐라 그러면서 깔려 뒤지기 싫으면 나가라. 네? 나는 때려부시러 왔다. 나가라. 그거죠. 그래서 갑이 병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사례 형태로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뭐 요 정도 일단은 요 정도. 176페이지 의 176페이지 의하고요. 2번에 양가로 3번 과 밑에 판례 핵심. 오른쪽에 물권적 청구권의 박스만. 그리고 하나 체크할 게 밑에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디귿.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디귿. 됐죠? 나머지 이제 소유권 가서 볼 거예요. 한 장 넘겨요. 심화 1번에 동그라미 2번. 그리고 2번에 동그라미 1, 2, 3. 됐죠? 밑에 양가로 2번과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2번. 참고 밑에 4번에 양가로 1번.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는 거. 자, 다음 페이지 예제를 봅니다. 딱 요렇게 나온다 그랬죠. 갑소유 땅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을이 건물을 신축. 무단이죠. 병에게 임대. 이거죠.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병에게 임대. 딱 요 상황입니다.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죠.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3번 갑은 건물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가 없지요. 3번이 틀렸죠. 반면에 4번 갑은 임차인 병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퇴거 청구할 수 있다. 5번은요. 자, 을이요 건물을 여기 보세요. 정에게 팔았대. 요 놈이죠. 요 놈. 갑은 정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거 갖고 시험 문제네. 이거 갖고. 저 판례 가지고 이렇게 잘 나옵니다. 문제가. 정확하게 저걸 숙지하지 않으면요. 이거 보면서 계속 1번부터 5번을 무한 반복해서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읽고 또 읽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나 찍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그런지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어. 근데 이건 다 이유가 있어.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여기서 언제 1심부터 설명을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야. 첫 번째 거 저놈은 을을 못 찾으니까 부득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하는 거고. 밑에 거는 갑이 병하게 깔려 뒤지시고 나가라 그런 거고. 현실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돼요. 근데 판결이란 건 현실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초 부분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변동 보겠습니다.